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보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다시 집값이 반등한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책 이후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러면서 불안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치만 사람들 수중에 돈이 없죠? 이 상황이 바닥이다.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집값은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갔죠.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집값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예외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강남의 집값도 속절없이 빠지고 있어요. 재건축 단지가 워낙 많아서 수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이 개포지역 집값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최고가 32억 수준까지 찍었던 그런 단지인데 최근 거래가 24억에 팔렸어요. 2019년 11월에 24억 3천보다 오히려 2천만원 더 떨어진 모습이죠. 그렇게 집값이 오른다고 폭작였던 3년간 상승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재건축 대표 단지인 음마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2월에 거래가 18억 6천입니다. 2019년 12월에 20억 5천에 팔렸던 거에 비해서는 2억 가까이 빠졌죠.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가격은 되돌아갔어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단지들 랜덤으로 막 찍어가지고 자료를 마련한 건데 강남의 기축들도 가격이 빠지고 있죠. 역삼동의 이 아파트 2월에 15억에 팔렸는데 2019년 11월에 16억 5천에 팔렸던 단지입니다. 1억 5천만원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팬데믹 이전 가격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죠. 반포 사람들이 최고의 지역이라고 꼽고 또 앞으로도 분양이 예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여기도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33억에 팔렸는데 이제 갭이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동구의 아파트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죠. 여기도 2월에 12억 8천에 팔렸어요. 2019년 말에 12억 3천 정도에 팔렸었는데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잠실의 아파트도 많이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2월에 실거래가 17억 5천 찍혔죠. 19년 12월에 18억 5천이 넘어가던 금액이었는데 1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빠졌다고 해서 거래가 막 살아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파크리오 잠실의 또 다른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도 17억 천에 팔렸는데 20년 1월에 17억에 팔렸던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강북으로 가보면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 여기 분양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고 강북도 10억이 넘게 간다 막 이런 얘기 했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단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7억 초반에 팔렸어요. 2019년 11월에 7억 3천에 팔렸던 것과 거의 가격 차이가 없죠. 월계동 아이파크 여기도 7억 5천에 팔렸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죠. 여기도 팬데믹 이전의 가격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동주공 이 단지도 마찬가지죠. 2월에 4억 7천 가까이에 팔렸는데 19년 12월에 4억 5천에 팔렸던 단지입니다. 동작구로 가볼까요? 상도동 힐스테이트 여기 같은 경우 11억 8천에 팔렸는데 20년 1월에 12억 6천 가까이 갔던 이런 아파트였죠. 코로나 팬데믹 직전보다 오히려 7천만 원 이상 빠졌습니다. 과천 수도권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고 지정타 같은 경우 로또 분양이라고 엄청나게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죠. 여기 최근 거래가 16억이 안 됩니다. 최고가 찍었을 때 18억 가까이 갔었는데 그것보다 2억이 넘게 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과천의 단지 레미안 슈르 여기 최근 거래가 13억 2천에 팔렸는데 2020년 1월에 14억 9천의 거래가를 보였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1억 6천 넘게 빠졌죠. 10% 넘게 빠졌어요.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동성을 풀어 제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풀린 유동성에 덧붙여서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 제꼈던 결과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이 생겨왔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빠르게 축소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거치고 있어요. 유동성이라는 거 내가 어디서 끌어낼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자기 소득과는 관계없이 담보 가치만 보고
마구마구 빚을 내주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DSR 규제가 들어가면서 자기 소득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되었으니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저금리 상황을 유지해 왔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도 엄청난 버블이 있었는데 무이자 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전세 보증금으로 땡길 수 있는 금액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길이 점점 사라지는 시장이 됐어요. 여기에 금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빌리는 돈의 값이 부동산 과열기에 빌렸던 그 비용의 두세 배가 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속절없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 금리를 낮춰줘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죠. DSR 규제 제외 특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조 원이 넘게 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빌려간 이후 기존 대출을 고정형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래서 빌려갔어요. 이 얘기 이미 집값의 상당 부분을 빌려서 냈는데 그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려고 다 몰려간 거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빌려갈 수 있었던 이유, 이제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빌리러 갔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 가격이나 소득 기준도 완화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용 목적을 보면 기존 대출 상환용이 가장 많았죠. 신청액의 62% 가까이가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서 갈아타는 수요였습니다. DSR 예외를 추가하고 전세 반환 대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 대출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주담대 상환 부담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죠. 또 역전세 때문에 사람들 전세금 돌려줄 길이 없었는데 그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풀어줘서 집주인들 나자빠져서 세입자들 또 곤란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대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이 쏟아지는 이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기존 대출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터질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방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외로 차주에 대한 지원책인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DTI가 70% 이상인 사람들도 원금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했어요. 즉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원래 원금도 계속해서 갚아가야 하지만 이걸 3년은 유예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한 거죠. 또 기존에 빌렸던 돈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이제 DSR에 적용을 받는데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하는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터지지 말라고 일단은 버티게 해주는 정책을 최대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집주인들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들이 버텨내려면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서 이제 반등이 되면서 매수세가 달라붙고 그래서 서로 사려 하는 그런 시장이 오고 거래도 살아나는 이런 환경이 돼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상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 1년에 평균적으로 한 60만 건 거래가 됐었죠. 가장 적게 거래됐던 시기 50만 건입니다. 2012년도의 일이죠. 이런 거래량이 빚내서 집 사라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났고 정점 이후에 점차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거래량은 점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가 영끌 열풍이 불면서 평상시 거래량의 2배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끌은 제가 미래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자본의 축적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거 시장에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땡겨서 해버렸고 그 이후에 거래량은 폭삭 주저앉았어요. 작년 거래량 30만 건도 안 되죠. 영끌이 많이 들어와 준다는 거, 그만큼 영끌한테 집을 팔고 난 후에 다시 집을 매입하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겹쳐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거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거래량 추이를 보면 이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수요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거래량 가장 많이 팔릴 때 15,000건 가까이 거래가 됐고 안 팔릴 때도 3,700건 가까이 거래가 됐었죠. 근데 2018년 들어와서 8월까지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11월, 12월 1,800건, 1,600건 뭐 이 정도 거래가 됐죠. 그리고 19년 상반기에도 거래량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주택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격이 오르고 어느 정도 거래가 마무리되고 금리 0.25 올라가니까 거래는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19년도에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영끌들이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하고 거래량은 하반기에 폭증을 했습니다. 이 영끌 열풍 2020년도에도 계속 이어졌죠. 그랬던 거래량 2021년 하반기부터 점점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아예 거래가 사라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거래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유 12월에 800건 거래되던 게 규제 완화책 이후로 1000건으로 늘어났다. 이래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치들 제가 보여드렸죠. 아무리 거래가 안 돼도 3,000건, 4,000건 이 정도는 거래가 돼줘야 되는데 1,000건도 안 되던 거래량을 보인 게 6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1,000건 겨우 넘어갔다고 지금 거래가 살아났다고 호들갑들을 떨고 있어요. 과연 진짜 살아난 걸까요? 일산대책 내놓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거래 절벽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초초 금매가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금액에야 겨우겨우 팔린 물건들 이게 모여서 거래량이 겨우 1,000건을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고금리는 계속될 예정이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물어는 보지만 거래 절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누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거품이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끼어서 평생 벌어야 갚을 수도 없는 금액의 빚까지 져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래 절벽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이 기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매수자가 나서면 집주인이 기존 호가에서 수천만 원씩 가격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매수 대기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니 거래는 사실상 끊겼고 일부 급금매 외에는 거래가 없다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매매량 15,000건인데 한 달 거래건도 안 되는 수준, 정말 거래가 아예 사라진 거죠. 16년 만에 처음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눈 씻고 찾아봐도 이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없습니다. 근데 매수 심리는 계속 상승했다고 이야기하죠. 5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승해서 66.5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 지수 기준에서 66입니다. 아직 시장을 매력있다 느끼면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출이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관심이 늘어나니 문의는 증가하고 문의를 해서 실제 거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호가에서 수천만 원을 낮춰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선뜻 사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위해서 낮추려고 해도 이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죠. 거래량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 결국 집을 사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팔아야 다시 살 수 있는데 팔 수가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죠. 가계 서민의 빚은 지금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지고 있어요. 못 갚으니까 사람들 유예해주고 또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서 금리 깎아주면서 버티라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1%의 소수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더 부자가 됐죠. 이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집을 걷어들이는 시점, 집을 사들이는 시점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상황 더 암담합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 이렇게 오랜 기간 견딜 수 없는 금리를 유지할 게 아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얘기했죠? 고금리 오래 유지해야 된다고, 올해 안에 인하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공격적인 긴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죠. 금리를 적정선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물가 상승률 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연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나 밟을 정도로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서 겨우겨우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이거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예상하면서 떠들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을 명확하게 했어요. 최종 예상 금리 5%대 이상이죠. 지금 고용시장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이 얘기 임금 인플레까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금리를 내릴 거다, 1년 안에 금리가 내려가서 지금 상황 한시적으로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의 조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려면 경기 침체의 신호가 확연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확 꺾여서 2%대까지 떨어져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이 지금 없는 거죠. 미국의 경기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 둔화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 꿈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미국의 기준금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하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죠. 지금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된 상황입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에서 돈값을 더 쳐주니까 글로벌화된 금융 환경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런 환율이 치솟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황인데, 이미 역전이 된 상태, 또 그 역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일시적인 역전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걸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갭이 더 벌어지면 환율은 급변할 수 있고 우리나라 위기 상황이 오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목표 금리 5% 이상이고 또 수년간 계속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DSR 적용 1년 유예해 주고 원금 상환 3년 유예해 준다고 해서 이자만 내면서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일까요?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아서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버티기 힘든 구조이에요. 여기에 부족하다던 공급 물량은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지고 있죠. 내년까지 전국에 80만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2년간 입주할 공동주택 물량 79만 6천 가구, 직전 2년 동안에도 63만 가구나 입주를 했죠. 집이 부족하고 똘똘한 한 채는 희소하다고 얘기했던 서울 같은 경우도 올해도 3만 채 이상, 내년에도 3만 채 가까이 이렇게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앞날도 깜깜한 상황이죠.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 이것 또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착륙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다시 빚내서 집사라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 겨우겨우 살려냈죠. 전매 제한 8년 되는 거 1년으로 줄여주고 실입주 의무를 없애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LTV의 70%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이거 분양받으라고 해서 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건 또 다른 공급을 야기시켜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축소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 이 얘기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늘어남을 뜻합니다. 양도세 유예 조치 이것도 있으니 완화적인 정책들이 결국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더 선사하고 있어요. 이런 시장 아직 이게 가시화되지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집값은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반등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 규제 완화 때문에 지금 집값 다시 오른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더 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